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의 사귀고 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이 함께 살던 남성에게 살해당했고 2024년 9월 3일 저녁 6시 35분쯤 부산입니다.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내용이십니까? 제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버렸네요. 끔찍한 내용의 말을 담담하게 하는 한 남성. 제가 정신과 약도 먹고 있는데 지금 수면제를 많이 먹어서 지금 현실 분간이 안 갑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살해해버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저 그 집에 있고 저는 나와가지고 옥상에 있죠. 어디 내리려고요. 그렇게 남성의 신고로 119와 경찰은 즉시 출동하는데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한 여성이 휘칼로 21곳을 공격당해서 현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네, 남자친구에게 목과 옆구리, 허리, 급소를 공격을 당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지금 119로 이송이 됐습니다. 지금 119로 이송됐다니까 택시 타고 바로 갔거든요. 가니까 이제 온몸에 자창이 있었고 그런 상태였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그때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간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21차례 공격해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전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21군데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 손 같은 데가 이제 방어창이 생기면서 초기에 진압이 되고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같은 장소로 공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공격이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저는 장면들은. 네. 피해 여성이 일하고 있던 가게에 가해 남성이 손님으로 방문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2023년 11월 두 사람은 당분간 교제를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 두 사람의 인연이 바로 악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폭력이 있었나요? 시작하자마자 네. 확연히 된 거예요. 왜요? 교제를 시작하고 2개월이 지난 2024년 1월 남자친구의 집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자친구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이성 친구들과 연락을 아예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관계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이 지나고 나온 게 아니라 아마도 그게 2개월째가 되니까 이제 크게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도를 넘는 행동은 집착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여자친구에게 폭행, 손찌검을 가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강요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을 처방받기도 했었습니다. 여성은 도저히 본인이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데 안전 이별을 할 자신이 없다. 보복이 두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귀면서도 그 상황을 알고 알고 인지를 있었네. 이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사태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이별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상당수 이별을 어느 정도 시도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씩 시도를 해봤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상대방의 폭력이나 집착, 통제 강도가 더 강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에게라도 호소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런 이별의 시도조차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아하는구나. 그런 짓을 하는데도 너 그 사람이 좋은가 봐. 이런 오해를 자꾸 받기 시작하면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의 집착과 폭력 하루하루 더 심해지기만 했고요. 그러다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견딘다라고 판단한 여자 친구가요. 용기를 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헤어지자.
라고 이별을 통보한 거죠. 그런데요, 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직후 여자친구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피해자가 찍은 영상인데요. 뭐 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내가 장애했어? 싫어. 나 닥치고 야. 기대해라. 뛰지 마라. 닥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남자친구의 욕설과 폭력 수위는 이별 통보 이후에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폭행까지 당하게 되니까 피해자는 점점 더 두려움이 커졌고요. 그리고 동생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그 친구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주변에 많이 상의를 했구나. 예. 주변에도 얘기를 했고 결국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무서워. 이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저희. 이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립니다. 절대 어떻게 해야 돼? 문 열어주면 안 돼요. 막 도망가면 안 되나? 직장에 신고해야죠, 어머. 도어락 해제 시도를 계속 시도합니다. 이 무려 3시간 반 동안 이어집니다. 저게 신고를 하면 또 더 보복을 당할까 봐. 피해자는 가족과 친구한테 이 상황을 알리게 되는데요. 3시간 반? 어떻게 해야 돼? 나 좀 살려줘. 어떡해. 어떡하냐. 아유,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위험하실 것 같아요. 경찰을 불러도 근데. 그동안 그렇게 했나 봐요. 불러도. 피해자의 공포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문자 내용들입니다. 자, 이후에도 살해하기 전까지 이 남자는 셀 수 없이 전화를 걸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서 배를 눌렀습니다. 독종이야, 독종. 자, 이렇게 되니까 피해자의 두려움이 극에 달한 상태가 됐겠죠. 시끄럽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데려가면 저 사람의 화가 조금은 덜 날까요? 근데 어쨌든 저런 범죄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도 너 때문이야라고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신고를 못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성은 가해자의 광기와도 같은 집착과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집 앞에 찾아오는 날 혹시라도 작은 소리라도 문틈으로 새어나갈까 봐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떨었고요. 참다 못한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에게 제발 좀 그만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헤어지자는 여성의 애원에도 남성의 집착과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의 집착과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결국 다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가해 남성의 집착과 이상 행동이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여성에게 그 둘만 볼 수 있는 은밀한 신체 부위에 타투를 새겨달라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소유욕이 심한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타투 같은 걸 강요하기도 하나요? 근데 그때 이영학도 자기 부인한테 저렇게 했었잖아요. 그랬죠. 네. 이상 심리고 이상 욕구죠. 이게 서로 동등한 인격체인데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니까 내 소유물이라는 증빙을 찍겠다. 다른 어떤 사람도 너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겠다. 갖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비뚤어진 심리인데요. 이 타투가 어디에 새겨졌냐 하면 엉덩이하고 허리 사이. 거기에 가로로 허리 전체를 덮는 엄청나게 커다란 크기로 타투 새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뒤따를 폭력, 보복,
광기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했어요? 예, 싫었지만 받아들여서 타투를 새겼다고 합니다. 다시 만난 뒤에 또 사건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성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택시를 호출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켠 순간 여성의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려 버리기까지 합니다. 가해 남성의 이런 행동에 여성은 다시 이별을 통보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자 남성은 갑자기 순한 양으로 돌변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답니다. 결국은 범죄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현장에서는요. 또다시 관계를 이어가면서 범행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 남성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요. 다른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받고. 어떤 거였냐면 남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가지고 자신의 차에다가 부착하고 다니다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덧붙여서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이나 스토킹이나 이런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 들어가면 자기의 형량이 늘어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자기가 사과하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고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틈만큼은 감시나 통제가 완화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 남성 모르게 원래 살던 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뭐 여성폭력 방지 지원센터에서 마련해준 임시 거처, 쉼터에 숨었습니다. 혹시라도 남자한테 들킬까봐, 쫓아올까봐, 잡힐까봐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했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몸무게가 무려 10kg이나 줄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여성이 이사를 가버리고 나니까 이 가해 남성은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찾아다녔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여성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의 친구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어디 있는지 밝혀라. 어디 있냐 지금. 계속해서 압박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안 알려주니까 이 피해 여성의 SNS를 해킹을 합니다. 이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여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남성. 여성분이 대처를 엄청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못 도망가는 그 사이에 SNS도 해킹하고 저거는 이거 어떡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죠, 여자가. 결국 임시거처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시거처 규정상 한 달까지만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갔었어야 되는데요. 얼마 뒤에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이별을 인정하지 못했던 가해 남성, 여성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결국 듣게 되고요. 이 가해 남성은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피해 여성한테 계속 연락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일하는 가게에 손님인 척 전화를 걸거나 또 여성의 친구를 만나요. 그 여성이 피해 여성의 친구를 만나서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이 헤어지게 도와주면 네가 원하는 사람 한 명을 내가 대신 살해해 주겠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다니니까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모두 공포에 쌓이게 되는 거죠. 저런 걸 가족한테 찾아갈까 봐 무섭겠어. 여성의 현 남자친구가 다니는 직장까지 찾아가서 헤어지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거절에 가해 남성은 해선 안 되는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어떤 결심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2024년 9월 3일 사건 당일입니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이 가해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또 쫓아다니는 거야, 피해도. 근데 이 오피스텔 현관문을 아주 뭐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갑니다. 이 공동 현관문이어서 비밀번호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비상 계단으로 갑니다. 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비상 계단으로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아이고야. 기다려? 기다리는 네. 거야? 기다리는 거야? 비상 계단에 앉아서 한 4시간을 기다립니다. 아유, 섬뜩하다, 섬뜩해. 그때 피해자가 배달한 음식이 도착합니다. 무섭다. 배달 기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저 안쪽에 가해자가 이 배달 기사를 맞이합니다.
너무 소름 돋아. 저거를 그럼 배달 기사인 척 하는 거야? 약 4시간 동안 비상 계단에 숨어 있다가 배달 기사를 맞이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그거 메토 배달 맞죠? 저 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배달 기사가 이제 확인을 합니다. 제발.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계좌 이체할게요. 아이, 무서워라. 그랬더니 이제 가게 사장에게 확인을 합니다. 심장 떨려. 계좌 이체해 주시면 된대요. 이때 가해자가 제가 여자친구한테 서프라이즈 이벤트 하는 거라 문 앞에 놔두고 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다시 배달 기사에게 돌려줍니다. 가해자의 말에 배달 기사는 음식을 들고 올라갑니다. 좀 이상한 낌새를 느꼈으면 좋겠는데. 배달이 완료되고 잠시 후에 피해자가 음식을 가져가려는 그 순간에 계단에서 뛰쳐나와서 집에 침입합니다. 아유, 공포다, 공포.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공격을 했고 피해자는 현관 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해자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경찰에게 신고를 한 겁니다. 긴급신고 올립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미친. 그게 무슨 내용이십니까? 제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버렸네요. 사이코다. 여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그 집에 있고 저는 나와가지고 옥상에 있죠. 삐 내밀려고요. 죽지도 못하고. 저런 새끼는 죽지는 않네. 제가 정신과 약도 먹고 있는데 지금 수면제를 많이 먹어서 지금 현실 분간이 안 갑니다. 괜히 그냥 핑계거리 만드는 거네.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가 즉시 출동을 했습니다. 이야, 어떡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했고요. 가해자는 투신 소동까지 벌인 이후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 지 약 7개월 만에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고요.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 했는데 재판에 붙여지니까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바로 변호사 6명을 결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다 자신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정신감정,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받기 위해서겠죠. 정신감정을 받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냥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옮겨서 저기서 4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저게 계획이 아니라고? 그 배달 기사님한테 여자친구한테 이벤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잠깐 사이로 들어가서 저렇게 계획범죄인데, 진짜 이런 철저한데. 건 너무 힘들어. 전화했을 때, 신고 전화했을 때부터 나 정신과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 거부터가 다 계획적인 것 같은데 그래놓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썩 뻔뻔하게 총 7개월을 만났다는데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교제 기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괴롭힌 기간? 가해자가 배달 기사님 만났을 때 이 가해자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 화면에 딱 잡혔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 휴대폰 배경 화면이 지금 피해 여성과 사귈 때 찍은 사진이 여전히 배경 화면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아직도 피해 여성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면 결국은 자신만이 영원히 이 피해자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로 그냥 네. 죽었으니까 네. 내 여자로 끝이 났다. 딴 남자는 못 만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나의 행위로 이 모든 이 사람의 삶과 죽음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먼저 죽이고 경찰에 자수한 것도요. 결국은 이거는 뭐 내가 지금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심리적인 배경은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심리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됐나요? 이번 사건으로 가해 남성에게는 살인, 특수 주거 침입,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남성이 주장하는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 범행 도구인 칼을 미리 소지하였고 피해 여성의 주거에 침입할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그리고 가해 남성이 여성의 주거지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어도 2, 3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면하자마자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고 계획된 살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남성에게 살해당하기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당하였고 가해 남성과 헤어지고자 했을 뿐인데 그 남성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약물 과다 복용 때문이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보복성 범죄에 나아갈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해서 징역 25년형 그리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죠 선고를 했습니다. 무기징역일 줄 알았는데 25년이요? 이거 나와서 또 죽일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무기징역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 진짜? 나오면 가족한테까지 또 그 여자분의 가족한테 또 보복할 수도 있는 사람. 다른 여자한테 또 그럴 수 다른 있죠. 여자 만나면 또 그럴 거고. 이거 어떻게 고쳐? 1심 선고가 내려진 뒤에 가해자, 검찰 양쪽 다 항소했습니다. 그렇게 또 2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해자의 뻔뻔한 행동은 계속됐고 엄마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피해자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심 판결 직후에 재판이 끝나자마자 형이 무겁다면서 가해자는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다 시킨 거네. 딸 목숨을 앗아갔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미안하다고 그런 사과는 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그 사과의 뭐 말을 전해 들은 것도 없고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들고 아주 당당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또 화가 나고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예, 끝까지 가해자는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매일 사진 보면서 저녁마다 생각하면서 울거든요. 지금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진짜 평온하게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그곳에서 잘 있어주기를 바래요. 혹시 그럼 2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후 112에 자수했을 뿐 흉기에 찔린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제법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모두 반영을 해서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사실상 이 행위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도 부족할 텐데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 게다가 이 형량이 5년 늘어난 것 같지만 1심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이 선고됐었잖아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게 빠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법 제72조를 보면 가석방 조항이 있는데 무기징역형은 최소한 20년을 복역해야만 그 이후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유기징역형은요. 선고받은 형의 3분의 1만 복역을 해도 이 법적으로는 가석방 심사가 돼요. 가능해요. 30년. 그럼 이게 30년에서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가석방 받게 된다? 그러면 40대 초반 정도에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피해자 가족에게 대한 보복 혹은 또 다른 여성을 또 희생양으로 삼아서 친절한 모습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바로 마각을 드러내고 집착하고 통제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전자장치 부착이 아닌 보호관찰은 그냥 보호관찰관이 잘 있는지 재범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전화로 확인하거나 보호관찰소 잠깐 오라고 하거나 이렇게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항소심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그런 바가 큽니다. 네. 자신의 형이 부당하다면서 상고 기한을 단 하루 남기고 다시 상고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당연히 스토킹 혐의가 적용이 되었어야 하는데요. 기소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제외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후에 유가족의 요청으로 해서 스토킹 혐의를 경찰이 재검토를 해서 조사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스토킹 횟수만 최소 400차례 이상인 것이 밝혀져서 검찰은 스토킹 혐의로 가해 남성을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킹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약 3주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해 남성이 신청한 이 상고심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가올 25살 생일을 축하받고 있었을 겁니다. 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슬픔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 그리고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국 무인사진관. 지금 모자를 쓴 사람들은 베트남 여성입니다. 사진을 찍고 배경을 고르는 중인데요. 그리고 이들을 쳐다보는 2명의 한국인 여성. 저렇게 문 열고 해도 돼요? 네. 그런데 한국말로 야 빨리 해. 무식해. 왜 저래? 그러자 이제 약간 뭐라 그러는지 잘 몰라서 당황하죠. 그랬더니 이제 또 아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재촉을 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노려봅니다. 근데 이때 급기야 베트남 여성의 팔을 때리는 한국인 여성. 일행이 말려보는데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왜 저러냐. 일행이 지금 말리니까 왜 쟤를 말려? 네 친구를 네. 말려야지. 친구를 말려야지. 베트남 여성이 이제 다툼을 피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싸우자는 거잖아. 모자를 벗기면서 한국인 여성이 공격을 합니다. 미쳤나 봐.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아니 저럴 일이 아닌데 전혀. 네. 서로의 일행들이 말려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인 여성은 머리채를 붙잡고 놔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때린다, 무릎을 때린다. 네. 결국에 직원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직원이 개입을 했는데도 머리채를 놓지 않고 있어요. 왜 저러냐. 아이 참 남의 나라 가서 뭔 망신이야. 그리고 데리고 나가라고 같이 왔던 일행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도. 데리고 나가라고. 뭘 토닥토닥이야. 잠시 후에 이 베트남 여성들이 나오는데 나오는 여성을 향해서도 폭력을 행사합니다. 야, 쟤 행사합니다. 어떻게 사니? 진짜.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까지 몸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좀 전에 싸움을 말리던 일행도 같이 싸움에 합세합니다. 똑같으니까 그래. 친구지. 왜 그래? 참. 결국 지금 모두 휘말린 몸싸움이 됐습니다. 머리채를 붙잡힌 채로 베트남 여성은 밑에 깔려 있고 근데 다리에 힘 풀린 것 같은데? 야, 사람 몸이 끌릴 정도로 힘이 세네. 아유. 그리고 발로 차이기까지 합니다. 어머! 아이고. 얼굴 찼어. 이 베트남 여성이 결국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래? 그런데도 진짜. 일행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요. 아니 참 이해가 안 되네. 망신이다, 망신. 아유. 결국 이제 베트남 여성이 울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뭔 잘못을 했냐. 아니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진짜. 그리고 자신들의 짐을 챙기는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아 근데 저거 찍어봤는데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앞에 써 있어요. 몇 초 남았다, 네. 몇 초 남았다. 그래서 오히려 막 저거 고르는 사람들도 되게 조급한데 옆에서 뭐라고 말하면 더 당황해서 못하죠. 더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간을 정해놨다는 건 그만큼 저 두 분은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죠. 했잖아요. 저기 문을 열고 저렇게 팔 걸치고 기다리는 저 저 행동 자체가 자세가 잘못됐죠. 저게 무슨 창피해요. 매너. 창피해요. 창피해요. 받아야 될 창피해. 것 같은데 너무. 근데 이 사건 발생한 이후에 저 영상이 SNS를 통해서 널리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베트남 현지인들 당연히 크게 분노를 했겠죠. 공분이 사회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들의 신상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저 가해자 여성이요. 나 역시 신상이 유출된 피해자다.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들이 너무 부스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폭행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술에 취해가지고 저러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뭐 시간 오래 끌었다고 하는 건데 본인 이야기고. 네, 뭐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결코 변명거리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피해 여성들이요. 그 당시에 피해 당할 때도 저 가해 여성들의 입에서는 전혀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피해 여성들이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 폭행 사건이 이루어진 뒤에 저 가해 여성들이요, 한국인 여성들이 커피를 서로 마시면서 자기가 폭행을 한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뭐 따로 사과를 했나요? 가해 여성의 말에 따르면 공안의 동행하에 피해자와 합의했고 치료비를 포함한 하나로 약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짓말한 거? 공안의 동행하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합의했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다를 수가. 그리고 뭔가 320만 원 되게 정확한 어떤 액수를 딱 말을 했는데. 뭐 양측의 말이 모두 맞다라고 한다면 뭐 치료비 뭐 또는 위로비 이렇게 해서 한 320만 원 정도의 구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합의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전혀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건 당시에 가해 여성은요, 자신이 다니던 회사 베트남 지사에 출장차 베트남에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자마자 가해자를 퇴사 조치를 했고요. 이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한국에 있던 이 가해 여성도 영상으로 참석을 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가해자와 회사의 대처를 보고 진정성을 느껴서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나라 망신입니다, 진짜. 와. 무슨 이유인지 길가에 멈춰서 있는 한 택시. 거기에 60대 택시 기사가 누워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택시 안에서 20대 남성이 내려가지고 택시 기사에게 다가가는데 아, 왜 저래. 운전기사 곁에 앉더니 왜 저래. 갑자기 얼굴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진짜. 운전기사의 비명소리에도 폭행은 계속됩니다. 저런 벌레 같은 가 있어 저거. 아, 저런 애들 진짜. 아니 근데 저 차들은 뭐야, 좀 멈춰주지. 좀 도와주시지. 자, 그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쪽으로 계속 때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가 깜깜거리면서 경찰이 오기 한 1분 정도까지는 계속 가는도 안 하시고 빠지시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심했는데? 아, 죽이겠어. 자, 폭행이 뭐 인정사정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만해라 진짜. 결국 택시기사는 기절을 한 듯 보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을 했는데도 폭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저거. 진짜. 씨. 자, 오히려 더 심해지는데요. 와, 진짜 어떻게 저래. 결국 이 남자는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며칠 뒤에 구속이 됐는데요. 왜 때리신 거예요? 피해자한테 하신 말씀 없으세요? 네. 아, 진짜 인간 이야. 부모도 책임져야 돼요 저런 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뒤에 치아가 깨지고 아이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바로 뇌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열흘이 넘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택시 기사님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을 했고요. 차 안에서 구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사가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구토를 한 남성이 기사의 멱살을 잡고요. 시비까지 걸면서 운전을 방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홧김에 때린 게 아니고 그냥 경찰차가 왔는데도 더 때린다는 저 모습이 어떻게 저 맨날 그래. 근데 사실 애초에 택시에 토를 했으면 그냥 원래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토하신 분이? 예, 승객이 당연하죠. 사실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번잡하잖아요. 소송비도 들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택시 운송 사업 운송 약관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택시 안에서 그 구토를 했을 경우 승객이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그리고 영업 손실 비용 배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 내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일단 차를 세운 이후에 밖으로 나온 60대 기사의 가슴과 다리 등을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 아예 저항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무려 30대 이상을 더 폭행을 한 겁니다. 아이고, 저 덩치 30대. 근데 폭행의 수위가 지금 보셨던 것처럼 머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요. 바닥에 머리를 계속 이 쾅쾅 내리찧어서 심각한 상처를 주기도 했답니다. 저 살인 미수예요 그냥. 맞습니다. 가해 남성은 폭행을 말리는 시민을 공격하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침을 뱉고 폭행까지 하는 등의 난동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냥 술 취했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너무 무서워서 못 말린 것 같아요. 본인한테도 그럴까 봐. 예, 결국은 이제 그런 만성적으로 일탈행위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비열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노리는 그런 범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지점이 되겠죠. 특히 이렇게 이제 택시 또는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일부의 사람들은요,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타인의 권익까지 내가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왜곡된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건을 접하시고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너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셨던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 피해자 가족들께서 저 가해 남성을 엄벌해달라라는 국민청원을 올리셨습니다. 이 국민청원에 대해서 5일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경찰 수사, 검찰 기소 거쳐서 재판이 열렸고요. 재판에서 이 남성 중상해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어떤 걸 밝히냐면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어린 시절 폭력에 노출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서 징역 5년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불우한 환경하고 이게 무슨 다 저러지 않죠. 다 저러지 않아요. 징역 5년이냐고. 그러니까 엄청 갖다 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택시기사분이 직접 겪으신 충격과 고통과 피해를 만약에 판사분이나 판사분의 가족분이 겪으신다고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다른 범죄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좋은 과정에서 자라서 좋은 학교 나오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점. 오히려 반대의 환경은 또 그걸 감안해서 또 감형을 해줘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게 행위를 봐야지 무슨 뭐 이런저런 저런 좀 보고 감형을 해준다. 이거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인데. 네, 사소한 시비가 지금 분노로 갑자기 이어져가지고 자칫 누군가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런 정말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서울의 한 골목에서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는 한 남성.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차 쪽으로 와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차를 팍 치나? 네. 차가 일부러 딱 천천히 가주는데. 뭐야, 나 차로 치려고. 예, 지금 뭐 이 차는 그냥 뭐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천천히 조심해서 가주는 거. 갑자기 운전자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무슨 소리예요? 시비 걸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운전자는 조심히 이 남자를 피해서 근처 주차장에 주차를 한 이후에 운전자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동그랗게 쳐놓은 데가 이제 흰색 차량, 운전자의 차량인데요. 차 찾아봐? 예,
10분 후에 아까 그 빨간색 셔츠를 입었던 남자, 주차장 펜스를 넘어서 아니, 할 일 없구만. 뭐 하려고? 할 일 없어. 네, 차를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성 한 사람도 취한 줄 알았더니. 펜스를 넘어서 또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왔나 보다. 주인인 것 같아. 아니야? 주인이 아니고 빨간 셔츠와 일행입니다. 아니, 취한 줄 알았더니만 네. 멀쩡하네. 그리고 운전자의 차량에 접근을 해가지고 갑자기 사이드 아이고. 미러. 참 인성 자체가 쓰레기. 차량을 걷어차면서 부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찌질하네. 함께 온 남자는 이 손만 아파 되겠다. 예, 어려 보여. 어린애들인가 보다. 뭐하냐? 도구까지 동원해서 차량을 열심히 부수고 있는데요. 아이고야. 그러던 와중에 차 안에 열쇠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문이 열려 있나? 그래서 이 빨간 셔츠 입은 남자가 바로 차에 타요. 음주운전 추가. 후진을 합니다. 죄가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예, 차를 뒤로 뺐는데 이게 주차장 그대로 펜스가 들어가서? 잠겨져 있었거든요. 펜스로 그냥 바로 돌진합니다. 아이고. 어머. 같이 온 이 동료 남자가 휘어져 버린 펜스를 눕히더니 그리고 수신호로 달려와. 이걸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열심히 거 하네, 열심히. 네. 뭐야? 왜 저래? 되게 열심히 해요. 쟤네 뭐야? 사람 없나? 후진과 돌진을 반복하면서 펜스를 부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결국 펜스가 박살이 났고요. 소리가 엄청 커서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불것 네. 같아. 참, 이게 무슨 일이야. 함께 온 남자가 펜스를 치우니까 그 빨간색 셔츠 남자가 차량을 타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위험하다 이제. 이건 뭐 그냥 절도죠. 난 11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사는 주차를 하려고 골목길을 서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술에 취한 남자가 차에 부딪히려고 하더니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이제 차주는 보험 사기인 줄 알고 자리를 뜹니다. 끝까지 따라왔고 차를 부수면서 탈취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시민의 신고로 남성은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요, 차 안에 있던 고가의 가방까지 훔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난동으로 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는 다 부서졌고요. 보닛이 구겨지는 파손을 입고 약 4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 정도 분풀이를 하는 거면 그 자리에 할 수 있었는데 그 자리 할 땐 뭐가 좀 무서웠나? 자기가 혼자는 못할 거 같으니까 친구를 데리고 왔나 보다. 전형적인 겁쟁이. 어쨌든 저 남성 경찰에 체포됐고요. 경찰이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신과 시비가 붙은 남성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였다. 근데 그 친구는 뭐 내용도 모르고 친구가 저랬다니까 와가지고 같이 때려주는 게. 네. 아니 저 친구가 만취 상태로 왔으면 말려야지. 저거를 맞아요. 같이 또 그러니까. 따라가서 하는 거는. 끼리끼리여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 남성은요, 절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범행을 도운 공범은 절도 미수, 특수재물 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주범에 대한 모든 혐의가 다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예상이 되고요. 공범에 대해서는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도 양형에 음주가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후 1시 인천의 한 카페. 카페 안으로 한 남자 손님이 들어오는데요. 음료와 맥주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착석해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카페의 단골이었던 남성은 무려 4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카운터에는 여자 사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카페 안에는 단 둘만 있는 상황이 됐고요. 갑자기 테이블 아래로 손을 쓱 내리더니 뭐예요? 여사장님 쪽을 바라봅니다. 이 남자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여사장님이 바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커피 머신 그 틈으로
사장님을 바라보면서 행위를 하고 있던 남자. 인기척이라도 들릴라 치면 휴대전화 보는 척하고 소름 끼친다 진짜. 극심한 공포를 느낀 여자 사장님은 지인을 급히 부릅니다. 그러자 아이고. 이 남자 황급히 가방을 챙기더니 수고하세요라고 얼마나 소름 얘기하면서 돋았을까. 밖으로 나갑니다. 아, 빨리 경찰 불러. 여성분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무서움을 느낍니다. 진짜. 무섭죠. 너무 무섭죠. 도망가기에도 좀 안쪽에 있으니까 본인이 너무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운 마음에 근처에 있는 지인을 급히 카페로 불렀습니다. 지인이 손님인 척 카페로 들어오자 남성은 황급히 짐을 챙겨서 카페를 나갔다고 합니다. 남성이 사라지자 사장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단골 손님이잖아요. 가고 나서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저랬나? 맞아, 이런 맞아. 것도 너무 놀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러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이 또 보도가 됐고요. 여론에도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자 사장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해 남성의 어머니였는데요. 가해 남성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애 한 번만 용서해달라. 젊은 애잖아요, 젊은 애라고 하면서 선처를 바랐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뭐 젊은 애건 아니건 간에 범죄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들 자수하도록 설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더 이상 통화 원치 않으니까 전화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해 남성의 어머니 또 전화를 걸었고요. 결국 사장님은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내 애가 다 컸는데.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되게 어려 보이거나 뭐 미성년자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젊은이 봐달라고 했던 가해 남성은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한 느낌이어가지고 전 어르신인 줄 알았어요. 네, 어르신처럼 보였는데. 다음 날 저녁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공연 음란죄가 적용이 되나요? 공연 음란죄 말 그대로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음란 행위여야만 처벌을 받고요. 여기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야 돼요. 고의성. 공연성이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장소 혹은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공공장소라는 건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열려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 장소를 공공장소로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두 번째 음란성이라는 건 일반인의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음란 행위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일반인의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 명확하죠. 세 번째 고의성, 당연히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저 행위는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 제주지검장. 전 제주지검장이 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회적 무리가 되고 이제 결국은 뭐 처벌받고 끝난 이런 사례들이 있죠. 경찰은 공연음란죄 적용을 해서 검찰에 송치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 남성이 과거에 동종범행 공연음란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어머. 기소가 됐고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하지만 스스로 자수를 한 점, 게다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모두 참작을 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거리입니다. 새벽 6시경 애타게 아들을 찾고 있는 한 여성. 사람도 별로 없고 가게 문도 다 닫혀 있고 집 마당에서 놀던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집 마당? 네. 누가 좀 같이 찾아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 엄마가 갑자기 지금 놀래가지고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경찰차가 출동을 했고 이 어머니를 태우고 같이 이제 찾으러 나섰습니다. 엄마는 이제 뒷자리에 타고 있는 거고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 경찰차가 이제 좀 빠른 기동력으로 샅샅이 수색을 하는데요. 아이고야. 좀 멀리 가는 거거든요.
어떡해? 30분 동안 수색을 했는데도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30분? 이 아이는 어딜 간 걸까요? 자, 그런데 그때! 아이고. 자,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멀리 왔어? 아, 한 아이가 보입니다. 어디까지? 홀로 어딘가를 가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경찰. 우리 애 맞아요. 우리 애 맞아요. 세워주세요. 아이를 본 엄마가 어떡해. 다리가 풀려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엄마가 오열합니다. 찾길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애기 한번 5살, 뭐 이게 6살 이렇게 돼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아이는 다행히 다친 곳 없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주택 앞마당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이가 대문 밖으로 나간 겁니다. 이 아이가 대문 밖을 나선 시간이요. 오전 6시경, 새벽이죠. 너무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길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아이가 어디 갔느냐, 봤느냐. 물어볼 사람조차 없었던 거죠. 놀란 엄마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렇게 찾아 헤맨 지 30분 정도 지난 뒤에 집에서 약 1km나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진짜 30분이지 30년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그 사이에 1km를 갔어요. 그러니까요. 일반화시켜서 모든 아이가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직진 본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뭔가 길을 잃었거나 부모와 떨어졌다면 보통 정상적인 판단은 거기서 기다리거나 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찾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도 아마 그런 상황이 계속된 것 같아요. 모르는 길에서 계속 앞으로만 걸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1km나 떨어진 곳에서 저렇게 발견이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의 종전걸음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제 아마 차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누군가 또 도와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새벽길이 아마 종전걸음으로 계속 갔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 시간은 35초에서 40초 사이면 바로 시야에서 사라지고요. 사라진 지 12시간이 지나면 찾지 못할 확률은 58%.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68%. 또 일주일이 지나면 89%로 이렇게 더 희박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실종 아동 찾는 시간은 골든타임이 2시간에서 3시간. 이 사이에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지문 등록제를 이용을 하시면 그만큼 찾는데 굉장히 소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